지금부터 2024 헌납 8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3조 1항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속기사항은 변론 전부에 대해서 속기를 하십시오.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소추위원 나오셨습니까? 김희수 변호사님, 송도환 변호사님,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이광범, 장순욱, 김현근, 성관정 변호사님. 예. 그 다음에 20의 김선유 변호사님,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님, 그 다음 도시의 이금규 변호사님,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님, 클라스 한결의 박혁, 이원재, 김진환 변호사님, 세록의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님, 그 다음에 김정민 변호사님,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조대현 변호사님, 배보연 변호사님, 배진환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서성근 변호사님, 청령의 윤갑근 변호사님, 삼승의 김계리 변호사님, 에이스 최거훈 변호사님,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님, 정상명 변호사님, 그 다음에 송진호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혹시 소개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정리를 한 다음에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가 지난 기일 이후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요지 설명서, 영상 증거 설명서, 각 쟁점에 대한 요약 서면으로 1월 20일자 준비 서면 2, 증거 제출서 4, 5, 증거 제출 증인 조지호에 대한 주신문사항 1월 21일자 증거 제출서 6 제출하셨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7일자 정인 김용현의 송달 장소에 대한 보정서, 1월 17일자 입증 계획 및 증거 제출서, 증거 동영상 재생 등 절차에 관한 의견서, 1월 20일자 증거 설명서 2 내지 6 입증 계획, 각 증거 제출 첨부 자료,
1월 20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서 국가정보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1월 21일자 각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1월 20일자 각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감사원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 1월 20일자 정인 신청서 1월 20일자 사실조회 신청 및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부산광역시 경찰청 1월 20일자 각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구 1월 20일자 서정요지 진술 1월 20일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국가정보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 신문사항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소송 위임장 증거설명서 7, 8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체부 결정이 보류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체부 절차를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지난번에 보류하신 갑제 22호증 1부터 갑제 27호증 12까지 증거 인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부동의하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 부동의하겠습니다. 부동의 한다는 뜻입니까? 부동의하는 경우에 갑제 22호증 1 내지 갑제 27호증 1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선거정보센터,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CCTV 현장 영상으로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개헌군 등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제 1호증 1부터 8호증까지 증거 인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동의는 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 기사에 관해서는 아마 그 중에 언론 기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밝혀주신 그 기준에 따라 그 당시에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점만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제 1호증 2, 을제 5 내지 8호증은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을제 1호증 1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기일 이후에 을제 3호증의 7 내지 22, 을제 9호증 내지 85호증의 1, 91호증의 3, 결국 91호증의 3까지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인부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좀 늦게 받아가지고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당끼리 서면으로 인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밝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 11조 가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지난 기일 이후에 갑제 29층 1 내지 35, 36의 1 내지 8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증거 인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13조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각자 그러니까 오늘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요. 서정 요지 진술을 준비해 주시고 영상 자료의 경우 중요 부분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꼭 시청해야 될 그 부분을 기일 전까지 특정해서 증거로 특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문서 송부 촉탁 등 정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월 16일, 1월 20일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측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다음 피청구인 대리인께 1월 16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대통령실을 상대로 문서 송부 촉탁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모두 채택해서 송부했습니다. 1월 17일 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1월 20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조회 신청서,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그 다음에 1월 20일자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1월 20일자로 사실조회 신청,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 1월 20일자로 인정등본 송부 촉탁, 1월 20일자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 평의 결과 우선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국무회의록 작성 여부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사실조회로 일괄하여 채택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송달 장소를 묻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무회의록 작성 여부를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사실조회로 일괄하여 채택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중 조회사항 1, 2번 즉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관리점검 실무 책임자의 각 성명, 송달 장소를 묻는 부분을 채택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제 증거가 주로 많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재판부 평의를 거쳐서 다음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인 신청 관련해서 청구인 측 정인으로 홍장원,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채택했고요. 피청구인 측 정인으로 김용현, 그 다음에 김현태를 채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1월 20일자 입정계획 정인 일부로 정인 15명에 대한 입정계획을 밝히셨고 1월 20일자 정인 신청서로 허병기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부 평의 결과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정인으로 채택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소를 현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신문기일을 정하고요. 박춘석 정인에 대해서는 2월 6일 오후 3시 반 신문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인 신문기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오후 2시 반에 김용현 정인 신문을 하고 조지호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시면 건강상 매우 안 좋다, 출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청구인 측에서는 이 조지호 정인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지호 정인에 대해서 재소한 보류하겠습니다. 2월 4일 오후 2시 반 이진우, 오후 4시 여인영, 오후 5시 반 홍장원 정인입니다. 2월 6일 오전 10시 반 김현태,
오후 2시 곽종건, 오후 3시 반 박춘석, 2월 11일 오전 10시 반 이상민, 이렇게 정의신문을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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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이 주고 김현태가 그 박정훈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반대 내용을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서 주신문 반대 신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달 문제가 그렇게 쉽게 좀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월 4일 정의신문을 위한 신문 사항을 청구인 측에서는 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월 6일 정인신문을 위한 정인신문 사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측도 2월 6일 정인신문을 위한 정인신문 사항을 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정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증거로 채택되고 지난번에 서정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하기로 한 그 목록에 대해서 서정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이번에 제출했던 그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고 증거 조사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쭙니다. 어떤 내용이 저희가 재판부께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예. 그걸 저희가 오늘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걸 먼저 좀 진술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하실 수 있는 점을 여쭙니다. 예, 그럼 진술하시죠. 예. 지난번 변론 2차 변론기에 주심 재판관님께서 성명을 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답변서 3에 기재됐던 내용 중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반구적 활동의 의미, 야당의 만국적 행태와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성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서 3에 실제로 그때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에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고 같은 날 23시 28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되었는데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였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재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피청구인이 만국적인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 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 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폐악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집행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포고령 제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 수정한 것인데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 지역 하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엄 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이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인 어떤 집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형식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포고령 제1호는 위조항에 따라서 국회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또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의정 활동 등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국회는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제1호에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의미는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행위,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 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안보를 위한 규정의 폐지 행위, 국가 안보를 제외하는 외교 안보 정책, 국가 안보 예산 삭감을 통해 국방력 약화 기도, 기타 에너지 안보 위협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야당의 간첩죄 규정 개정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핵심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 이상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사진을 500여 장 촬영한 사건, 정보사 블랙이온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으나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한 사건 등은 그 좋은 예입니다. 나아가 국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현재도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한 것을 전쟁광으로 매대하여 1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그 사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등장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고 피청구인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북한군의 작전 체계, 전투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우방국의 현대전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참관단 파견을 방해하려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관건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서약에 대한 방산 협력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대 야당이 2025년 예상 중 일방적으로 삭감한 4조 1천억 원 대부분이 핵심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초급 장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인 당직비, 수당, 그 인상 비용,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비에 활동비를 다 삭감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드론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중단시켰고 정밀 유탄 사업도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려 놓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어렵게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을 때에도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여서 우리나라를 위한 산업 수출을 이루기는커녕 덤핑 수준이라는 가짜 뉴스를 내놓고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과제인 차세대 원전 기술 SFR의 R&D 계산도 90%나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거대 야당은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대왕고래 사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력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내년 특경비,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587억 원, 경찰 3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예 영원으로 만듦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 범죄라든지 또는 치안 범죄 등의 활동량이 줄어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예산은 금융사기 사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조폭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도 쓰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다 삭감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마약과 조폭과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게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특경비 60억 3,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위를 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0억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자신이 정부일 때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9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권 분립의 헌정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국헌문란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비에 쓰이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쓰이는 국회 특갈비, 특경비 예산은 195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봉은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나아가 거대 예산의 예산 폭군은 민생과 서민들의 민생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자들이 밤잠을 아껴가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무려 2조 4천억, 절반이나 삭감을 해서 삭감했고 이 가운데 1조 원은 재해 대비 예산입니다. 매년 폭염,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무한 공항 사고 같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그런 의도치 않은 예상치 않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예비비마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된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의료개혁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했으며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하고 취약계층 아동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삭감했으며 아이 돌봄 수당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예산 삭감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몰아내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이러한 예산의 무차별 삭감과 폭주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망국적 행위를 알리는 것과 병력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만행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왜 병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구성명 사항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엄법 3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질서 유지 업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국회의 질서를 대비하기 위해 군이 보충적으로 인원을 파견하고 보다 많은 경찰이 그 외곽 경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 체포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아직 이 법조인 체포에 대한 주장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다수의 법조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체포된 법조인도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더더욱이나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고 하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도 없는데, 그러한 황당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탄핵 사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계엄 이전에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의 남발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얼마나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먼저 소추된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해 보아야 그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리가 그러함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무조건 서두른 데 대해서 대리인들은 그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들 대리인은 평소 헌법재판관인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위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재판연관님들 모두 명철한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 주셔서 헌정 질서를 더욱더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구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지난번에 그 특정한 서정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저희 실물 화상기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네. 자리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되나요? 네. 저희 서증 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제출한 증거 요지 설명서 1 서면 같이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갑제 1호증의 1 내지 63까지 각 언론 기사입니다. 이 중에 1호증의 1 내지 18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로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및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 국회의장 등 요인들에 대한 체포 의심 정황,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 상황 등이 당시에 실시간으로 보도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갑 1호증의 19 내지 41, 1호증의 46 내지 56, 1호증의 58, 1호증의 59 내지 63은 계엄 선포가 있은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중앙선관위 침탈 현황, 국회 침탈 현황, 요인 납치 계획, 개업 사전 모의 현황, 그리고 비상계엄에 앞서 이루어진 국무회의의 위헌 위법성 등을 보도한 각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그리고 1호증의 42 내지 45는 12월 10일까지 언론 보도 기사인데, 여기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경제 질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 2호증은 계엄사령관 포고령입니다. 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할 경우에 넘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포고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갑 3호증의 1 내지 7호증이 각 국회 회의록입니다. 서중별로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주요한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증의 1은 2024년 12월 11일자 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 본회의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된 적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잠깐 그 회의록 해당 부분을 보시면 7쪽, 8쪽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8쪽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4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계엄 선포를 막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자신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3쪽에는 이 당시에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쪽에는 결론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생각도 밝히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하지 않았고 정식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갑 3호증의 2입니다. 12월 13일자 제319회 41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이날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외교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서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 위법 반응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진술을 해줬고, 선관위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외공간 관련 이런 단어가 포함된 3, 4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취지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점을 진술을 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았다는 이 쪽지는 최근에 확인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 문체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소집 요구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약한 부분으로 가름을 하고, 이 부분은 3호증의 2는 이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호증의 1 내지 4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35죠.
4호증의 1은 2024년 9월 2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날은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영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현은 국민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 계엄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당시 이 계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인식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내용 간단하게 지금 실문 화상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7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4호증의 2입니다. 2024년 12월 5일자 비상계엄 이틀 후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 계엄사령관, 국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 차관,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그리고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이 출석을 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군참모총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처음 받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 된 후에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1쪽 보시면 이때 박안수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에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통화로 포고령 1항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호증의 3입니다. 12월 10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입니다. 이날은 육군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 그리고 수방사 1경비 단장,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 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이 진술해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계엄군들의 실제 내용, 활동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부분을 보면 곽종근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12월 4일 비화폰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국회에 투입 중인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물어본 사실,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40분경 사이에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 그리고 김영현도 그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시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는 이 사령관인 곽종근이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직후에 그날 밤에 20차례 이상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국회 건물 봉쇄를 지시받고 인원 포방용 케이블 타이를 지참하게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수여 단장 이상현은 곽종근으로부터 상부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 지시를 자신에게 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대우는 그 사령관 여인영이 자신에게 지하 1층 벙커, 여기 지하 1층은 아마 수방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벙커 안에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래서 여인영이 그 당시에 김영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면서 장관이 불러준 정치인 등 14명의 명단을 자신에게 불러주고 정치인을 수방사로 이송할 것을 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군사기밀수사단 실장 노영훈 역시 여인영이 자신에게 이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육군 수방사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24시 자정에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요약을 되어 있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저희 준비한 서면 11쪽에 122쪽 잠깐 보시면 육군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우는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헬기 승인을 당시 수방사 합동 방공 작전 통제소로부터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서 이 수방사가 보류를 하는 바람에 비행이 늦어서 결과적으로 헬기가 국회에 지연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호증의 4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호증의 4는 2024년 12월 11일자 419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 14쪽, 16쪽을 보시면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관련 마지막 지시가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빈아는 이 성관이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 발령 전의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 5호증의 1,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5호증의 1은 그중에 12월 5일자 국회 행안위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그리고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등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쪽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경찰청장 조지호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경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5개 기동대를 배치하였다고 한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 46분부터 국회 내부 진입을 일시 통제했다가 11시 6분에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신분 확인 후 일시 출입 조치를 했다가 11시 37분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포고령 공포 이후에 본청의 지침을 받아서 같은 시간입니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12월 4일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국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1시 46분경부터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12쪽에서 13쪽 보시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의 진술 내용인데요.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 10명이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0분, 밤 10시 30분에 청사 내에 투입이 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90여 명이 11시 50분경에 추가로 투입돼서 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계엄군 100여 명이 12월 4일 00시 30분 추가로 청사 내에 투입돼서 청사를 점거하는 상황이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고 확인하고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면서 총
3시간 20여 분간 점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경찰총장 조지호의 진술 내용입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주요 포스트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력 배치를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국회경비대장 64쪽입니다. 목현태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때 서울특별시 경찰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아서 12월 3일 11시 37분경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포함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시 49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인원을 원천 차단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출입도 포함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다가 11시 7분경 일시 해제됐다가 11시 37분에 다시 또 전면 통제로 그렇게 바뀐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진술이 다시 나오는데 이 중앙선관위 CCTV를 확인한 결과 시간대별로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 청사나 주변에 배치돼서 어떤 경계 활동을 하고 침입 행위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경찰청장 조지호가 당일 밤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41쪽, 149쪽 보시면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분이 계엄군이 직원들과 핸드폰 압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 5호증의 2024년 12월 13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날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차장, 지금 현재 청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최현석 차장,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비부장, 그리고 경비안전계장 등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진우, 최창복 등은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통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은 경찰의 선관위 투입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8쪽에서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경비부장 주진우는 12월 3일 저녁 7시에서 9시경 비상계엄 당시 청장이었던 서울시청장이었던 김봉식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미리 투입할 수 있는 이 경찰 부대들이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추가로 한 개 부대 정도 더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경비안전계장 최창복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으로부터 이 국회에서 계엄군이 와 있으면 국회 안으로 들여보낼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8쪽 보시면 경기도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이 계엄 당시에 조지호로부터 12월 3일 10시 41분경에 선관위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진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이 당시의 경찰차 차장 현재 직무대행하는 이호영이 국회 외부 통제를 위해서 경찰이 동원되었고 경찰이 계엄군 700명의 국회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48쪽에 최창복의 내용이 진술이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제 6호층의 1, 2, 3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호증의 1은 2024년 12월 6일자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원 공무원 파견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 6호증의 2는 12월 9일자 제20차 국회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등이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41쪽입니다. 이 당시에 경찰청장 조지호는 방첩 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와서 이재명, 박찬대, 전현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5쪽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이 당시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이 내부에 감금되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67쪽, 68쪽에서는 역시 김용빈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당일 한 3시간 20분 동안 선관위를 불법 점거했고 야간 당직자 핸드폰 뺏긴 점 그리고 계엄군이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서버 사진을 찍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갑제 7호증은 2024년 12월 13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서는 방통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 8호증의 1리는 국회 사무처에서 피해 현황을 집계해서 제출한 내역입니다. 이 당시에는 4,800만 원 상당의 비품 피해, 1,100만 원 상당의 시설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제 12호증의 1리는 피청구인이 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이후에 서류 송달 거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13호증의 1, 2지사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발부됐다는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증의 2는 12월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피청구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취지의 언론 기사입니다. 15호증의 1, 2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를 기소하면서 수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17호증의 2 내지 4는 국회 사무처 입장 관련 기사, 기자회견면 그리고 사무처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17호증의 1로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 국회 피해 상황 등을 담은 CCTV 영상인데 이 17호증의 2 내지 4는 이 영상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17호증의 3도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수사협조를 위해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17호증의 4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춘석 의원의 요구자료로서 제출한 내용으로 역시 비품 피해 현황, 설비 피해 현황이 있고 인적 피해 현황도 아울러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호증의 1, 2, 3, 4는 비상계엄 이후에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심리 위축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계엄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 언론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갑 25증의 3 내지 5는 피청구인이 2025년 1월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 28호증은 2023년도에 새로 발간된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 피청구인이 선포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계엄 실무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증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피청구인에게도 증거가 채택된 서정 요지, 영상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거 조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영상 증거 설명서 1 제목으로 어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생 시점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대로 재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갑 9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재생되는 장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12월 3일 밤 11시 49분경부터 다음날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다음 12월 4일 00시 34분경에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네. 네 번째 영상은 본회의장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앞장면인데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엄군들 모습입니다.
16호증이 1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전체는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요구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 입정 취지는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도 이 군병력이 국회의장 공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을 시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음 갑 22호증의 1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4일 01시 17분 10초부터 18분 20초 사이까지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계엄군이 수십 명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다음 갑 22호증 23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2호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계엄군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갑 22호증이 24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신관 2층 승강기 CCTV 영상인데 저 선관위에서 사무실에서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호증의 2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외곽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계엄 선포 직후인 그날 밤 10시 32분 58초부터 33분 44초 사이의 영상입니다. 계엄군 10명이 피청구인 선포 직후인 이 시간대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직후에 4, 5분 후에 저렇게 바로 계엄군들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인가요? 과천청사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네, 23호증의 18 과천청사 정문 우측 영상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대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3분 34분 사이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들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청사 경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계엄 군인들이 좀 개인 화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셨던 영상이랑 같은 내용을 아마 각도만 다르게 잡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24호증에 1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 파일인데요. 시간은 그날 10시 32분부터 33분 사이입니다. 이게 서버실인데 군인들이 서버실 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 바로 서버실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24호증에) 3 보고 계십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 다음 24호증의 13입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인데요. 전산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 내부 모습입니다. 방첩사 군인들로 보이는데요. 서버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 25호증에 사는 선관위 관악청사입니다. 여기 12월 4일 00시 29분부터 30분 사이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도 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관악청사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역시 같은 관악청사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갑 26호증의 2입니다. 여기는 선관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건물입니다. 봉관동 1층 현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12월 3일 밤 11시 31분부터 32분 사이 영상입니다. 선거연수원에 경찰들이 집결해서 지휘관 지시를 받아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증의 23 같은 수원 선거연수원 정문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12월 3일 11시 36분 25초에서 45초 사이의 영상인데요. 이 주차장 입구에 경찰차와 경찰이 집결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진 영상도 26호증의 26인데 같은 위치고요. 시간이 이때는 날이 바뀌고 새벽 1시 42분부터 4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 버스 2대가 진입하고 해당 버스에서 내린 경찰들이 연수원 내부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호증의 37입니다. 선거연수원 CCTV 정문 영상인데요. 날이 밝아오는 11월 4일 07시 12분 13분 사이의 영상입니다. 경찰버스 한 대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경찰차 한 대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증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이에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을호증, 을1호증부터 을8호증까지 증거 동의한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 취지만 보이는. 그렇다면 제가 네. 증거 채택 범위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아까 채택된 것에 더해서 을1호증의 3, 을2, 을3호증 1 내지 6, 을4도 추가로 채택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을1호증 1부터 을8호증까지 다 채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채택된 서정과 영상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서정 요지와 영상 재생하십시오. 우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 피청구인 청구인 측이 소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 우리 심판 과정에서 상세하게 반박이 이루어질 예정이겠습니다만은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은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에 기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몰이로 수사를 하면서 며칠 뒤인 7일, 8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뒤집힌 상황은 문제된 계엄이 과거의 통념과 같은 그런 정식의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영상에서 분절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측의 PPT를 사용하여 서중 중 일부에 대한 요지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제1호증의 1은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 제4호증은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을제 3호증의 4 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을제 3호증의 4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 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3호증의 11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을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증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의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이 있습니까? 우선 청구인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휴정 후에 저희들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을제 83호증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거는 지금 증거가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동영상이 저쪽에서 그 재생이 됐기 때문에 공평하게 의미에서 아니 예. 그거는 공평한 거하고 다르죠. 증거 채택되어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속하는 거라서 그건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측 대리인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선 청구인 대리인 있으십니까? 네.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부이며 국가정보기관이며 이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욱 더 큰 기관이 선거 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 찬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재판장님, 저희 청구인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다음 기일부터 이제 관련자들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김용현 증인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증인들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군통수권자 지위에 있으면서 선언했던 이 계엄 선포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국회,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을 하게 될 텐데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이제 심판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제3 재판님 하나만 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청구인께서 그 대통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하에서 치러진 우리 지금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지휘해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뭐 없고 책임은 이쪽에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원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사후에 그 어떤 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오늘은 피청구인 측은 그 을 1호증부터 5호증 내지 8호증 정도까지밖에 서증요지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출은 저희가 92호증까지 이렇게 많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 증거 조사에 대해서 일정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조금 내일 체부에 대해서 저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모레 평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일부는 1월 23일 대부분은 2월 3일 날 체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체부입니까? 아니면 조사입니까? 왜 체부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그날 조사하니까요. 예.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청구인 측에서 그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예.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고 그날은 2시 반에 정인 김용현에 대한 정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